병원 현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인 최영달 어른이 서 계셨다. 그 곁으로 허둥대며 들어오던 사람은 내 아내 최미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그 순간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 내 눈에 박힌 건 레지던스 침대 위에서 낯선 남자와 어깨를 맞대고 웃는 사진의 썸네일이었다.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불안과 의심, 애써 외면했던 낯선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실체를 드러냈다. 가족의 위기를 외면한 채 그녀는 다른 남자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실은 내게 단순한 배신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신뢰마저 짓밟힌 순간이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 남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뿐이라는 것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나는 차갑게 결심했다. 모든 걸 끝까지 밝히고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리라.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7살 윤상호다. 내 삶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흘러갔다. 새벽에 집을 나서고 다시 집에 들어올 때는 늘 자정이 가까웠다. 주말조차 보고서와 거래처 전화에 묶여 따뜻한 밥상보다는 차갑게 식은 도시락에 더 익숙해졌다. 그럴 때마다 집에 들어서면 최미라는 늘 비슷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또 늦었네. 피곤하지? 나는 늘 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안해. 그녀는 말없이 물잔을 건네고 괜찮아. 나는 이해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니까. 하고 웃었다. 그 짧은 말이 내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아내만은 내 편일 거라는 믿음,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작은 균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퇴근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환하게 반기지 않았다. 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짧아졌고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휴대폰으로 향했다. 가끔은 베란다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누구랑 통화해? 하고 물으면 그녀는 짧게 웃으며 별거 아냐.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고 넘겼다.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혹시 내가 너무 집에 없어서 외로워진 건 아닐까? 내 탓이라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내가 모르는 시간과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그녀는 다른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낯선 그림자가 표정 속에 스치듯 드러나곤 했다. 며칠 뒤 출장을 앞두고 나는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이번 주에 지방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몸 조심해. 익숙한 대화였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미묘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는 것을. 마치 안도 같기도 하고 기다리던 무언가에 대한 설렘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심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얼굴을 마주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낯설미 따라붙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속 애써 무시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한 의심일 뿐이라고. 출장지에서 받은 아침 전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명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어머님께서 외출 중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빼앗아가는 듯했다. 나는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빠른 비행과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 현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인 최영달 어른이 서 계셨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단호했다. 그 곁으로 허둥대며 들어오던 사람은 내 아내 최미란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있었고 그녀가 달려들던 순간 화면이 잠깐 밝아졌다. 그 순간 내 눈에 박힌 건 레지던스 침대 위에서 어깨를 맞대고 웃는 사진의 썸네일이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그 작은 직감이 내가 며칠 전 느꼈던 불안의 실체임을 알았다. 장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찢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나는 그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다. 그때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 차갑게 단단해졌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만 남길 것이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고 천천히 미란에게 다가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메시지 미리 보기와 사진들이 이어져 보였다. 웃음, 약속, 그리고 서로를 부르는 이름들. 그 장면을 보고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변명을 할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해라. 그 말은 복도에 길게 울렸고 병원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그날부터 내 생각은 분노와 사실 엮어 증거를 모으는 일로만 채워졌다. 감정적이기보단 냉정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할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진실을 향한 나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서울로 급히 돌아온 뒤 나는 하나하나 사실을 맞춰가며 진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전 장인 최영달 어른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이라도 어머니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는 것. 그때 장모 윤정희 여사는 이미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마지못해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내가 출장길에 오르던 그 시각, 오재혁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레지던스 예약했어. 상우 씨도 출장이지. 완벽한 타이밍이야. 아내는 곧바로 들떴다. 맛집을 검색하고 관광지를 찾아보며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학생처럼 설레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부탁과 어머니의 병세는 뒷전이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며칠간의 일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이 장모님은 집에서 홀로 버티고 계셨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결국 허기를 참지 못해 집 앞 슈퍼로 나갔다가 길 위에서 쓰러졌다. 응급차가 출동했고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된 미란에게 수십통의 전화가 걸렸지만 모두 무시되었다. 결국 연락은 장인과 출장지에 있던 나에게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병원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나중에 장인에게 들은 말과 병원 기록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 속 메시지를 맞춰보며 모든 조각을 하나의 퍼즐처럼 끼워 넣었다. 그때 느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보다 오재혁과의 짧은 쾌락을 앞세운 그녀의 선택, 그 냉혹한 진실이 내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새겨 넣었다. 장모님이 수술실에 누워 계시던 그 시각,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휴대폰 내놔. 낮고 단호한 내 목소리에 미라는 허둥대며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손목을 잡아채자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미리 보기와 사진들이 눈앞에 쏟아졌다. 거기에는 오재혁과 주고받은 대화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오늘 밤 내 모습이 기대돼. 상우 씨는 완전히 속고 있잖아. 너 연기 정말 잘한다니까. 그리고 앨범을 스치듯 넘기자 레지던스 객실에서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웃는 사진. 침대 위에서 찍힌 다정한 셀카가 차례로 드러났다.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를 핑계 삼아 이런 짓을 했구나.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장인 최영달 어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너한테 어머니를 맡겼다. 그런데 넌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싸늘한 울림이 대기실을 메웠고 미라는 입술만 달달 떨며 시선을 피했다. 결국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왜 나만 탓하는 거야? 그 변명에 어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변명까지 해.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넌 남자랑 레지던스에서 웃고 떠들었다고. 쾅 책상 위를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갈라졌다. 나는 황급히 어른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진정하세요. 입으로는 말렸지만 내 눈빛은 차갑게 미란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보니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잘못했어라 되풀이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장인은 등을 돌리며 한마디를 남겼다. 넌 어머니를 만날 자격조차 없다. 다시는 우리 앞에 얼굴을 내밀지 마라. 나는 미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병원 현관까지 끌어냈다.
뒤에서 장인의 목소리가 또렷이 따라왔다. 오늘부로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무언의 침묵 속에 핸들을 잡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앞으로는 증거와 법정 판결이 모든 걸 대신할 터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스마트폰, 지갑, 통장, 인감도장 전부 내놔. 미란이 당황해 잠깐만 그건 하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가방째 빼앗았다. 이제 널 믿을 수 없다. 담담히 중얼거리며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이혼이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는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난 병원으로 돌아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를 끊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바닥에 주저앉은 미란의 잿빛 그림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장모님의 상태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장인은 의자에 앉아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나는 곁에서 의사와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며 경과를 확인했다. 간신히 고비는 넘겼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중했다. 며칠 뒤 오후 드디어 때가 왔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 앞에는 장인 최영달 어른, 박도연과 그의 아내 그리고 내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들어가시죠. 짧고 차가운 말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다. 미라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고리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장인의 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 열어라.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딸을 향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거실에 앉자 내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어 담담히 말했다. 오늘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 네 손해배상 협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유정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부짖었다. 이건 너무 심해. 잠깐 흔들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그러나 장인의 목소리가 그 말을 잘랐다. 닥쳐라. 내 입에서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시선을 박도연의 아내에게 돌렸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가 단호히 입을 열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 남편은 가정을 버리고 임신 중인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웃고 즐겼죠. 그 말에 유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왜 나만 욕해? 그 사람도 똑같이 원해서 한 거잖아. 유정이 소리를 지르자 박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짓누르자 결국 그는 어깨를 떨구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남남이다.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끝까지 진행할 거다. 박도연, 넌 내 아내와 법정에서 따로 보자. 순간 거실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얼어붙었다. 도망칠 곳도 감출 여지도 없었다. 내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준비한 자료들을 펼쳤다. 레지던스 객실에서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호텔 입구를 함께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 부정행위의 흔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횟수는 몇 번입니까? 변호사가 차갑게 묻자 유정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달달 떨었다. 그때 박도연이 급히 말을 내뱉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상담 차 여행을 간 것뿐이야. 이상한 의미는 없었어. 나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호텔 사진까지 있는데 상담이라고? 유치한 소리 하지 마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덧붙였다. 유카타 차림으로 어깨를 맞대고 찍은 사진도 상담입니까? 순간 박도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더듬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도 문제 있잖아. 아내가 외로워하는데 방치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요동쳤다. 옆자리에 있던 그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릅떴다. 책임을 전가합니까?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녔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입니까? 박도연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내가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그런 거야. 난 그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은 이미 자기 연민에 빠진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눈물을 삼킨 채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았다. 외로웠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진 않아. 당신은 단지 욕망에 충실했을 뿐이야. 나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결국 똑같은 쓰레기일 뿐이다. 변명으로는 아무것도 덮을 수 없어. 그때 박도연의 아내는 뱃속을 감싸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재혁, 위자료 제대로 내. 난 너랑 이혼한다. 그리고 당신 그녀의 시선이 유정에게 향했다. 당신도 각오해.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오재혁은 5천만 원과 양육비까지.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가뜨린 대가를 받아야지.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차갑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변명도 회피도 통하지 않았다. 법과 증거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박도연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동자는 허공을 떠돌며 이미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아내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남편으로서 책임도 버리고 아버지로서 의무도 버렸으니 이제 그 대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라. 거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란을 내려다보았다. 너와는 이혼한다. 위자료는 4천만 원. 분할이라도 좋다. 하지만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다시는 나와 엮이지 마라.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내질렀다. 싫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건 단지 순간의 실수였어. 눈물로 젖은 얼굴로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물러나며 손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닥쳐라.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르며 그녀의 어깨를 무너뜨렸다. 그 순간 장인 최영달 어른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와는 이제 부녀의 인연도 끝이다. 다시는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미라는 울먹이며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제발 알려줘요라고 외쳤지만 장인은 고개를 돌린 채 냉혹하게 잘라냈다. 내게 어머니의 소식을 들려줄 의무는 없다. 넌 이미 가족이 아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넌 이제 어디에도 기댈 곳 없다.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라. 결국 협의 결과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이혼했고 위자료와 손해배상은 매달 변호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합의가 내려졌다. 며칠 뒤 미라는 집을 나갔다. 친정과의 연락도 끊겼고 갈 곳도 없어서 구로의 낡은 반지하 원룸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스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그곳에서 겨우 계약서를 쓰며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생활비와 위자료를 마련하려고 슈퍼마켓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봉투를 제때 못 담는다고 나이 든 아르바이트 동료들에게 여러 번 꾸중을 들었고 작은 실수에도 뒤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결국 3주 만에 그만두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행위의 대가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것. 내겐 다시 일어설 길이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추락밖에 남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미란의 삶은 그 뒤로 끝없는 추락이었다. 구로의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된 생활은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나락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곰팡이가 스며든 벽, 눅눅한 공기. 겨울이면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스며들어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다고 했다. 전구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그 방 안에서 그녀가 붙잡을 건 고작 낡은 전기장판 하나뿐이었다. 마트 계산원, 공장 단순 노동, 카페 홀 스태프, 편의점 야간 알바 어디를 가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작은 실수에도 동료들에게 꾸중과 비웃음을 당했고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일을 반복했다. 손이 느리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말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땅만 보며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새 이름 석자 대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결국 생활비와 위자료를 마련하려고 밤마다 번화가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검은 드레스를 걸치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채우고 술 취한 남자들의 팔이 어깨에 걸려도 속으로는 돈만 되뇌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모욕감에 토할 것 같았지만 손에 쥐어지는 현금을 보면서 죄책감조차 옅어져 갔다고 했다.
며칠만 일하면 전기세를 낼 수 있고 일주일만 버티면 밀린 월세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며 아이러니하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길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 미란이 감히 위로받고 싶었다는 말로 포장했던 그 불륜의 결과가 결국 이런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사람들 눈길을 피하며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거울 앞에서 지워지지 않는 화장을 덧칠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그 모습은 분명 그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인생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에는 술에 취한 손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조롱했다고 했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이 굳었고 도망치듯 탈의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다시 무대 조명 아래로 나가야 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다음 달 위자료를 보낼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버티는 동안 죄책감도 수치심도 모두 마비돼 갔다고 했다. 나는 문득 과거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는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야. 우리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버린 신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선택한 파멸의 길이었다. 그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나와 가족을 배신하며 외면했던 책임의 무게일 뿐이었다. 나는 이런 소식을 변호사와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으며 그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행위의 대가란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것, 스스로 택한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몰래 친정집 근처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장모님은 건강을 회복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셨고 장인 어른은 그 곁에서 잡담을 나누고 계셨다. 마침 내가 차를 타고 도착해 인사를 건네자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으셨고 장인 어른도 자연스레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미란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다. 아마 그녀의 눈에는 이렇게 비쳤을 것이다. 핏줄인 자신은 집 밖에서 버려졌는데 나와 장인 장모는 집 안에서 진짜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고. 그러나 그건 분명한 현실이었다. 나에게도 장모님에게도 장인 어른에게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가 버린 건 단순히 신뢰가 아니라 피와 정으로 이어진 마지막 끈마저 잘라버린 것이었다. 이제 그녀가 설 자리는 없었다. 며칠 뒤 작은 과자를 들고 그녀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한다. 저예요, 미란이에요. 현관 너머로 들려온 장인 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돌아가라. 그녀가 울먹이며 제발 잠깐만이라도 이야기 들어주세요라 애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미란에게 친정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나는 그날 집 안에서 장인 어른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비쳤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미란이 흐느끼는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제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모님은 병상에서 회복하며 겨우 삶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 있어야 할 딸은 남자의 품 안에서 거짓을 쌓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가족의 자격을 잃었다. 장인 어른이 침묵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얼마나 큰 절망을 삼키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딸을 내쫓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을까 싶어 본능적으로 눈길이 갔던 것이다. 하지만 보이는 건 정막뿐이었다. 아마도 그때 그녀는 이미 무너진 몸을 이끌고 다시 골목길을 떠나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장인장모와 나는 더욱 단단히 묶였다. 병실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 셋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는 때로 그 따뜻함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미라는 마지막으로 친정집을 찾아와 현관 앞에서 울부짖었다고 한다. 어머니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세요.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장인 어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너는 이제 딸이 아니다.
어머니를 만날 얼굴이 있느냐?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그 말과 동시에 집 안에 불이 꺼지고 인터폰 전원까지 내려가자 그녀는 밤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다고 한다. 집 안에서 들려오던 작은 기척마저 사라지자 그 동적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이다. 마지막 기대조차 거절당한 현실 앞에서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흘러내린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고 지나가는 이들조차 모른 척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받아줄 곳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 후 미라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위자료를 갚았다. 마트 계산대에 서서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엔 늘 돈과 독촉만이 맴돌았다. 밤마다 번화가 술집에서 번 돈을 변호사를 통해 송금했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세와 식비를 겨우 맞췄다. 그러나 가족에게서 연락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올려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힌 표시조차 없이 사라졌고 결국 계정을 삭제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녀에게 남은 건 고독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미라는 오재혁을 마주쳤다고 한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양복 차림에 야윈 어깨, 초라하게 굽은 등이 보였다. 한때는 자신감에 넘쳐 술잔을 기울이며 호기를 부리던 남자였지만 그날 그녀 앞에 선 오재혁은 마치 그림자처럼 말라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한때의 여유나 오만은 자취조차 남지 않았다. 직장을 잃고 위자료와 양육비에 허덕이며 결국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했다. 남은 건 빚이랑 독촉 전화뿐이다. 그가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손이 떨려 담배에 불조차 붙이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었다고 한다. 그의 손끝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 모습은 미란 자신의 몰락과 겹쳐 보였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길가에 서서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이제 우린 끝났구나라는 듯 서로 등을 돌렸다고 한다. 이전 같았으면 팔짱을 끼고 웃었을 사이지만 이제는 서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멀어졌다. 그 사이에는 깊은 절망과 미련,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흘렀다. 결국 우리는 같은 구덩이에 빠진 바보들이었지. 남은 건 지옥뿐이야. 그의 말에 미라는 겨우 그래라고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 한마디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을 만큼 이미 모든 힘이 빠져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차갑게 생각했다. 나와 장인, 장모는 서로를 지탱하며 다시 일어섰지만 그들은 서로를 구해주지 못한 채 추락만 반복했다. 같은 나락에 빠져 있으면서도 끝내 손을 잡지 못하고 각자의 고독 속에서만 몸부림쳤다. 남은 건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끝없는 고독뿐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불빛을 보며 오래전 미란이 내 옆에 앉아 웃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웃음은 이미 사라졌고 지금 그녀가 가진 건 공허한 한숨과 값싼 술 냄새뿐이었다. 시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흘러간다는 걸 배신을 저지른 자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그녀가 내게 남긴 건 고통과 배신뿐이었지만 동시에 냉혹한 교훈이기도 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무너진다는 것. 나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선명히 기억난다. 오랜만에 강하연과 함께 도심에 나가 평범한 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하연은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웃었고 그 미소에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반짝이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반지를 고르며 새 삶의 시작을 이야기했다.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골목 건너편에서 미란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도록 발을 떼지 못한 채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리창 너머에서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구로 반지하에서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전해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 그녀가 선택한 길, 결국 두 길은 이렇게 멀리 갈라졌다. 내 옆에는 강하연의 따뜻한 손이 있었지만 그녀 곁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하연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히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병원, 재판, 눈물, 분노 수많은 소용돌이를 지나
결국 남은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문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지만 매장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과 따뜻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 나는 새로운 삶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나는 하연과 함께 도심의 거리를 걸었다. 퇴근길에 들른 번화가, 눈부신 네온사인 속에서 그녀는 내 팔을 가볍게 잡고 웃었다. 우리는 반짝이는 유리문을 지나 반지를 고르러 들어갔다. 처음으로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며 지워내고 싶었던 과거를 마음속에서 한 조각씩 덜어내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들었다. 그날 같은 거리에 미란이 서 있었다는 것을. 내가 하연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을 그녀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멀리 가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선택과 그녀의 선택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내 옆에는 하연의 손과 새로운 반지, 그녀 옆에는 누구도 없는 싸늘한 박.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제는 뒤를 보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매장 안에 흐르는 음악, 그리고 하연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시 살아간다는 감각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미란을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